대한투석혈관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6월 11일 화요일 오후 5시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은 광주 미래의원 영상의학과 김용태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광주 미래의원 김용태입니다. 사실 유튜브 방송이 처음이라서 긴장이 조금 되는데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열심히 원장님과 함께 또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영도님께서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원장님과 PD님들께 또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원장님께서 또 처음 저희 비욘디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도와드리고자 원장님께서 어떠한 진료를 또 맡아서 해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또 전남대학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보훈병원 영상의학과 과장님, 그리고 또 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임상교수, 또 목포 한국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직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광주 미래의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또 대한영상의학회 정회원이시기도 하신데요. 오늘 이런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투석혈관의 재개통술과 또 투석혈관 치료에 있어서 인터벤션 전문의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또 비욘디와 함께 또 대한투석혈관학회와 함께 라이브를 여러 차례 좀 진행을 해봤는데 인터벤션 전문의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인 이 투석혈관 재개통술을 알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재개통술이라는 단어만 보면 기존에 있던 투석혈관을 다시 뚫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원장님? 예, 쉽게 말해서 이제 투석혈관이 기능을 잘 하려면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근데 투석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그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치는 치료 방법이 재개통술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홍홍님께서 벌써 또 기대가 되신다고 또 이렇게 또 많은 기대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인터벤션 전문의라는 명칭 자체가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뭐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생소하신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강의 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물론 해주시겠지만 이 인터벤션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영상의학 전문의 하면 뭐 CT나 MRI 판독하고 초음파하고 하는 일을 주로 하는 전문의로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저희 영상의학과 내에도 특수한 일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초혈관 질환이나 간암, 작은 군종, 정맥류,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출혈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투석용 동정맥류 등의 질병을 수술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손상을 주고, 즉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저희가 이제 치료하고자 하는 병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전문의 선생님들은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아주 중환자들의 경우에 그 내과 선생님이나 외과 선생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최일선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이 터치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터치로 또 빠른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 강의 함께 하게 될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 저희 언제나 그래왔듯 궁금하신 점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요. 강의 중간중간 제가 함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은 말기 신장병이 뭐고 신대체요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투석 혈관의 수술과 성숙, 그리고 주로 말씀드릴 거는 투석 혈관 재개통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소변을 생성 배출해서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말기신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인위적으로 콩팥의 역할을 대체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치료법을 신대체요법이라고 합니다. 신대체요법에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실 건데요. 이게 지금 이 노란색 점으로 표시가 된 게 우리 말기신부전 환자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매년. 네.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이 혈액투석을 하는 분,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신장이식을 하는 분, 이 파란색이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아주 예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장 이식이나 복막투석의 비율은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말기 신부전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혈액투석의 환자가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80%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혈액투석으로 신대체요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말기 신부전이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투석 혈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생명선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제조를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용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장이 나게 되고, 그러면 수리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폐차를 할 때까지 고쳐서 쓰죠, 사실은. 네. 근데 투석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석혈관도 외과 선생님께서 우리 투석혈관 수술을 해주시면 이거를 잘 키워가지고 투석혈관을 그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고, 근데 이용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투석혈관의 기능 부전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투석혈관 재개통술이라는 수리를 통해서 다시 혈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투석혈관은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아마 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을 건데, 자기 혈관을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자가혈관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이 자기 혈관이 조금 충분히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인조혈관을 통해서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투석혈관을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석혈관은 처음에 동맥하고 정맥을 이어놓으면 그 정맥 자체는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투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커져야 되고, 그래야 투석을 할 때 바늘을 쉽게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투석혈관이 성숙이 됐다고 하며 이 투석혈관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혈류 속도가 일단은 600 이상이 나와야 되고, 혈관의 직경이 6mm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부터 깊이가 6mm 이내에 있어야 쉽게 잘 찌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수술하는 걸 보면 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술을 잘 하십니다.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투석혈관을 못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게 이 투석혈관이 성숙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게 높은 압력의 동맥피가 정맥을 지나가면서 이 정맥을 자극을 하면서 커지게 되는데, 그 자극을 이겨내고 정맥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실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잘 커질 것 같은데 의외로 높은 확률로 이게 성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40%에서 70%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투석혈관을 만들어서 성숙을 시켜서 쓰게 되기까지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투석혈관의 성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잘 수술을 해서 키울 수 있도록 성공률을 굉장히 높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혈관 지도 검사를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정맥조영술을 통해서 이 투석혈관 수술을 했을 때 이 혈관이 큰 문제 없이 잘 커질 수 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혈관을 잘 선택을 해서
그 수술을 하면 투석혈관을 잘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아주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그 투석혈관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풍선 성숙 유도라고 하는데 그 좁아진 부위를 찾아가지고 인위적으로 혈관을 넓혀줘서 쓸 수 있게끔 그 키우는 그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석혈관의 직경은 목표를 6mm까지 잡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4주째 이 시술을 진행을 하는데 수술한 지 4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시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mm 정도 풍선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혈관을 키우고 그 다음에는 한 2주 정도 그 상지나 그 손목 운동을 그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그 6mm까지 자연스럽게 투석혈관이 커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투석혈관 수술을 하면 2주가 지나면 그 투석혈관을 평가를 하고 합병증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4주가 되면 이 투석혈관이 잘 클 수 있을지 아니면 미성숙이 될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조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미성숙이 될 것 같은 혈관이 있으면 조기에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풍선 성숙을 유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평가를 해서 혈관이 잘 커지면 그때 투석을 시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증례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7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수술 후에 4주째 추적 검사에서 투석혈관이 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고요.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생소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동맥이고 네. 이 정맥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이어줬습니다. 네. 원래대로 잘 커졌으면 혈류가 이 동맥을 타고 정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서 보이는 혈류가 보여야 되는데 네. 이 혈관이 여기가 막혀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정맥이 높은 압력의 동맥 피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막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못 지나가니까 아래로 다른 옆에 있는 혈관으로 혈류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 혈관은 바늘을 찌를 수 있는 데가 없죠. 투석 혈관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그 막힌 부분을 뚫은 다음에 이 풍선 모양으로 된 카테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넓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 이제 투석 혈관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네. 5mm까지 키운 다음에 2주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이게 이제 6mm까지 키워서 쓸 수 있겠죠. 이것이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풍선 성숙 유도.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슷한 증례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도 4주째 혈관이 커지지 않았어요. 봤더니 이 부분이 협착이 와 있고 혈류가 이 아래쪽으로 많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이 뒤쪽으로 혈류가 충분히 가야 이 투석 혈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풍선으로 그 좁아진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고 그러면 이렇게 혈관의 혈류가 개선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로 그 빠지는 혈류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약간 한 5mm에서 1c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이 혈관을 묶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가지치기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되는 혈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2주 뒤에 운동 열심히 하고 오셔서 잘 쓰고 계십니다. 이제 투석 혈관은 사실은 한번 만들면 이거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 원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이게 아까 앞서서 제가 자가혈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인조혈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자가혈관은 조금 더 오래 씁니다.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 큰 문제 없이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인조혈관은 약 한 3년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한번 수술해서 10년, 20년 아주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고장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차가 굉장히 크게 예, 예. 나는 거네요. 아마 그건 본인의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뭐 체질이나 혈관의 그 상태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투석 혈관이 왜 고장이 나냐? 그 이유는 이 높은 압력의 동맥혈이 어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투석 혈관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투석을 일주일에 이제 3번씩 아주 굵은 바늘로 이제 투석 혈관을 찌르게 되는데, 그 손상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협착, 폐쇄, 혈전, 동맥류 같은 합병증이 동반이 되면서 기능 부전이 옵니다. 즉 투석 혈관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생기냐? 투석 혈관에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한 용어일 거예요. 스릴이라고도 하는데, 이 투석의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류가 쑥 이렇게 흘러가는 진동이 잘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 박동이 느껴지게 되고, 바늘로 찔러도 피가 잘 나오지 않고 혈전이 딸려 나오거나, 투석 중에 통증이나 기계가 알람이 울리거나, 아니면 팔이 붓거나 투석 후에 지혈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투석 혈관을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고치는 방법이 투석 혈관 재개통술입니다. 방법은 국소 마취한 다음에, 천자한다는 말이 구멍을 뚫는단 말입니다. 네. 구멍을 뚫고 좁아진 부위를 찾아서 그 풍선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거기를 넓혀주는 시술을 하든지, 아니면 혈전이 있는 경우는 혈전을 제거해주는 시술을 같이 해야 되고, 협착이 심해서 풍선 성형술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스텐트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금속관 삽입술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시술하는 동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환자분들 자체도 시술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금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제 혈관을 천자를 하고 있죠. 네. 즉, 바늘을 통해서 혈관을 구멍을 뚫은 다음에, 유도 철사, 와이어라고 하죠. 이거를 집어넣고 국소 마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절개를 하고, 이제 시스라고 하는 이 관을 집어넣게 되는데, 네. 이 시스가 사실은 그 우리 혈관 안으로 기구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시스라는 이 관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을 해서 영상 소견을 얻게 됩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영상 소견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투석 혈관이 이렇게 잘 가다가 이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이 병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육안적으로 확연히 보이는 예, 부분 말씀.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투석 혈관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석 혈관은 스릴이라고 하는 진동, 이런 게 이제 느껴져야 됩니다. 피가 네. 쓱 흘러가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 혈류가 지나가다가 여기는 쉽게 못 지나가겠죠. 좁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툭 걸린단 말이에요. 툭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박동성으로 혈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혈류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서 지혈도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변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풍선 카테터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풍선 카테터를 이 유도 철사를 통해서 이렇게 병변까지 집어넣게 되고, 이 병변까지 위치시킨 다음에 그 풍선을 부풀려 줍니다. 지금 부풀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부풀려 주면 어느 순간 이 풍선이 쫙 펴집니다. 이렇게 펴지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정 시간을 유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풍선을 제거를 하고, 다시 조영제라는 약물을 통해서 혈관 조연 영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입을 하면 이렇게 이전에 비해서 개선이 된 게 확인이 확실히 되죠. 넓어졌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넓혀주면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라고 하는 관 주변을 몇 꼬매주게 되겠고,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조여서 지혈을 해주면 시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시술을 하거나 할 때 통증 같은 것도 원장님께서 조절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절을 해주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석혈관 재개통술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통증 조절입니다. 이게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떤 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조금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환자분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안정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잘 견디시고 참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너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아예 수면 마취를 예,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면 마취보다는 이렇게 환자분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는 게 어떤 뭐 합병증이 생겼거나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선호를 하죠. 아, 시술을 하면서도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 당연히 저희가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움직임도 조금 적어야 할까요, 환자분들께서? 환자분들은 이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안 움직이시죠. 아프시면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팔은 조금 고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당연히 움직이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증례를 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환자분은 증상이 이게 팔이 부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겨드랑이 있는 데고 여기가 목이고 이쪽으로 해서 심장이 위치하는데 정맥이 중심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져 있죠. 네. 여기가 좁아져 있으면 피가 심장으로 잘 못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이상한 샛길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팔이 붓는 거죠. 아. 팔이 붓는 이유는 우리 몸은 팔로 피가 100이 가면 다시 동맥을 타고 100이 가면 정맥을 타고 100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당연하겠죠. 네. 들어가고 나오는 양이 동일을 해야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처럼 중심정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으면 즉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져 있으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빠져서 심장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압력이 계속 누적이 되고 하면서 팔이 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이 좁아져 있는 부위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그 전하고 그 부위를 네. 이렇게 풍선으로 넓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아. 새끼들도 다 없어졌죠. 네, 없어졌네요. 주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갓길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하면 수일에 걸쳐서 붓기가 천천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투석을 예전처럼 잘 받으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여기 어흥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투석 혈관을 한 팔이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네, 맞습니다. 원리들로 이루어진 예. 거일 것 같아요. 주요 대부분의 원인은 이런 경우 때문에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치료 효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아, 풍선 시술을 하는. 예, 이렇게 네. 넓혀주면. 네. 물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팔이 부어서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풍선으로 넓혀졌는데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게 이제 아까 스텐트라고 그랬죠? 금속환. 이거를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겨드랑이가 있는 데고 인조혈관이 이렇게 와서 정맥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네. 인조혈관하고 정맥 문합 부위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협착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술할 때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다 보면 네. 항상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 혈관이 뻥 터질 수 있겠죠. 그럼요. 예,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진행을 했는데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신속하게 이게 피복 스텐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금속관에 그 막이 있는 스텐트가 되어 있는데 네. 인조혈관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바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스텐트하고 피복 스텐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 이게 차이점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스텐트는 철로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엮어진 관이지만 피복 스텐트는 이 스텐트에 피복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스텐트가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석 환자에 써보면 이 피복 스텐트가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왜냐하면 이 금속 관으로 된 스텐트는 여기가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속 망 사이사이로 조직이 자라 들어옵니다. 자극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스텐트가 다시 좁아지는데 이 피복 스텐트 자체는 그게 그런 일이 덜 생기겠죠. 막이 막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걸 쓴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OECD 얘기를 요즘 많이 나오는데 OECD 네. 같은 국가에서는 이런 금속 관으로만 돼 있는 스텐트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주로 될 수 있으면 이 피복 스텐트를 쓰라고 돼 있는데 가격이 3배 정도 비쌉니다. 피복 스텐트가. 피복 스텐트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써야 될 경우를 굉장히 제한을 많이 걸어놨어요. 비싸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니면 의사님께서 예. 쓰지 못하시는 저희가 쓰고 거죠? 싶어도 환자분들이 좋겠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혈관이 아까처럼 터졌을 때 네. 내지는 가성 동맥류라고 이렇게 그런 게 생겼을 때 네. 그리고 요즘은 조금 이런 적응증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 인조혈관이 반복적으로 좁아져 있을 때는 조금 허락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 피복 스텐트를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에 저기 네. 혈관 재개통술을 할 때 조영제를 꼭 써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MI님께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게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눈에 혈관이 보이지는 않죠.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혈관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혈관 안에 조영제라는 약물을 써서 사진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 이 조영제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영제를 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사실 조영제를 쓰지 않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술을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혈관 조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이제 주사기에 해가지고 주입을 해서 그 혈관 조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게 어떤 정해진 양을 정해진 속도로 주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주입기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정해진 양을 정해진 속도로 주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조영제를 쓸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 이산화탄소라는 가스를 이용을 해서 혈관 조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환자분들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혈관 조영을 하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좁아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 부분을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하고 이렇게 시술 후에 그 부분이 다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혈관이 이제 단순히 좁아져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혈관이 막힌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인조혈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빨간색이 동맥이고 파란색이 정맥이면 이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인조혈관으로 이어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높은 압력의 동맥 피가 어디를 거치지 않고 인조혈관을 타고 가서 정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이 인조혈관하고 정맥을 연결해 놓은 부위 주변입니다. 그러면 이 네. 부분에 협착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얘가 좀 좁아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혈관에서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혈관은 혈전으로 굳어버립니다. 피가. 네. 그래서 이게 혈전으로 막히는 경우가 생기죠. 이 환자분도 그렇습니다. 원래 동맥에서 연결된 인조혈관이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이 정맥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협착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착이 와버리니까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게 혈전으로 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 혈전을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되고, 이 혈전만 청소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좁아져 있는 부위도 아까 혈관 성형수술을 통해서 넓혀주는 시술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혈전을 제거하고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면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그날 당일날도 가서 투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술을 하면.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가 이제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도 이제 진동이 안 느껴져서 오신 분인데 사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진이죠. 이게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 네. 원래 혈관은 이렇게 끄박게 검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 투석 혈관이 굉장히 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얀 게 다 차 있죠. 네. 이렇게 이게 다 혈전입니다. 아. 이런 정도로 혈전이 차 있으면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시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외과 선생님의 조금 도움을 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게 동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투석 혈관이 여기서부터 정맥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이 혈관이 굉장히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으로 다 막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개를 해가지고 혈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 절개를 하셔서 그런. 예. 네. 그래서 실제 시술 사진을 보면 이제 소독을 충분히 하고요. 이제 국소 마취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네. 국소 마취를 진행을 하고 이제 절개를 하죠. 절개를 해서 그 혈관만 노출을 시킵니다. 이렇게 계속 절개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혈관을 노출시킨 다음에 그 혈관 위쪽으로 해서 원 모양으로 이렇게 일단은 꼬매 놓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실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을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구멍이 뚫어져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절개가 된 모습인데, 원래 피부를 이렇게 절개를 했고 그 기구를 통해서 혈관을 노출시킨 다음에 원 모양으로 혈관을 꼬매준 다음에 그 실을 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 한가운데를 절개를 해가지고 이 어둡게 보이는 게 혈전입니다. 혈전. 아, 네. 그 혈전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요거를 이제 혈전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짜주고요. 이게 엄청난 양의 혈전이 나오죠. 네. 그래서 혈전을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제거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혈전이 제거가 되면 이 포가티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를 삽입을 해서 쭉 겨드랑이 안쪽으로 진입을 시킨 다음에 이 통로에 있는 혈전을 당겨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풍선을 네. 불어가지고, 풍선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쭉 당겨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실제 필드에서는 이렇게 쭉 당겨 나오게 되고, 뭐가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혈전이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전을 제거를 해줍니다. 혈전을 충분히 완벽하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 혈관 조형 검사를 해보면 좁아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혈전이 다 차서 막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선 카테터로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반대쪽 아래쪽 절반은 혈전을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동맥에서 바로 정맥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 혈관을 막아주지 않으면 엄청난 양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대부분 여기를 그 기구를 통해서 이 혈류를 차단을 하고 시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혈전을 제거를 하죠. 이렇게 덩어리가 나옵니다. 피떡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 많이 나오네요. 예,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다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제거를 하면 이제 혈관 조형 검사를 보면 이제 이 혈관, 투석 혈관이 보입니다. 네. 깨끗해졌고, 아까 좁아져 있는 부위도 해결이 됐고, 네. 이제 치료가 잘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절개된 부위는 우리가 이제 복주머니 끈을 쭉 당겨서 이렇게 잠그듯이 여기도 실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바로 지혈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혈을 해주고 피부 봉합을 하면 시술이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관 혈전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석혈관 재개통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술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술 후에 투석혈관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을 해도 재시술이 가능하고, 여러 부위의 병변도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투석혈관이 고장이 나면 어느 병원이든지 거의 대부분 이런 투석혈관 재개통술을 시도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거의 대부분 끝났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환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떤 병원에 가는 게 좋겠나, 이제 이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제 견해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거 당연한 말이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투석혈관을 진료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는 반드시 영상의학과하고 혈관외과 전문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투석혈관을 수술하는 것부터 시술하는 것까지 다 처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당일 시술이 가능해서 당일 투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투석하는 병원과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겠죠,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환우회 분들 만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될 수 있으면 투석혈관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몸에 사실 투석혈관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로는 이제 양팔에 만드는데, 이게 이제 한번 만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위로 올라가거나 반대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써버리면, 물론 이제 다른데 특수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투석혈관을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장이 나면 포기하지 말고 고쳐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실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분은 수개월 전에 외부 병원에서 투석혈관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한 4, 5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안 커버렸다고 다른 부위에 다시 수술을 하자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권유받고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사실 외과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수술을 해주셨고, 환자분들도 그 고통을 참고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투석혈관을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투석혈관이 이어져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게 동맥인데, 이 투석혈관이 이어진 부분이 혈관이 시원찮죠. 네. 그다음에 이 뒤쪽 혈관은 아예 막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혈관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는 다른 데 다시 투석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조심스럽게 이 막힌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이 작은 풍선부터 순차적으로 이 길을 넓혀줍니다. 그러면 투석혈관 길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나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풍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5mm 정도 되는 풍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시켜주면 이렇게 충분히 투석혈관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넓혀준 다음에 2주 정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주 뒤에 왔더니 이렇게 혈관이 굉장히 잘 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혈관으로 투석을 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네. 또 다른 증례도, 이분도 투석혈관이 막혔다고 오신 것 같은데, 이분도 외부 병원에서 시술을 했는데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 3, 4일 있다가 다른 팔에다 투석혈관을 다시 만들자고 예약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이분이 조금 저랑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오셨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가 투석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병원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조금 뭔가 헤집어진 상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환자도 조심스럽게 여기를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뒤쪽 혈관은 어느 정도 흔적은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작은 풍선으로 넓히고, 그랬더니 이제 투석혈관 길이 보이고, 조금 더 큰 풍선으로 다 전반적으로 넓혀줬더니 다시 이 투석혈관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투석 팔이 부어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외부 병원에서 두 차례 정도 시도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타구니 쪽에 있는 정맥으로도 접근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몇 개월을 이렇게 팔이 부어 있는 상태로 버티시다가 도저히 일상생활이 하시기 힘들 정도로 부어서 이 투석 혈관을 막고 반대편 팔에 새로운 투석 혈관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중심정맥이 막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에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타구니 쪽에 있는 큰 정맥을 통해 들어가서 이 길을 뚫어서 풍선으로 넓혀줬더니 충분히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팔 붓는 것이 해결이 돼서 이 투석 혈관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 뵈면 될 수 있으면 투석 혈관은 살릴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장님 강의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질문 받는 시간도 빠르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투석 혈관은 냉찜질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온찜질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그 냉찜질은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냉찜질을 하는 경우는 어떤 손상이 있어서 부었거나 붓기를 가라앉히거나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떨 때 쓰면 좋냐면 그 투석을 하시고 바늘을 찔러서 지혈을 하시는데 그 부위가 부으면 그때 이제 냉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투석하는 혈관에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온찜질은 제가 환자분들 면담을 할 때는 투석한 날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투석하지 않은 날만 온찜질을 조금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것을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투석한 다음날 정도부터는 네, 이틀 간격으로 투석을 하신다고 하면 투석한 날은 굳이 한다면 냉찜질을 하시면 되겠고 투석하지 않는 날은 안 하는 날은 온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투석하지 않는 날 온찜질을 권유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이어서 다음으로 고양이랑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며칠 이내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건 당연히 최대한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좋습니다. 네. 이제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본인들이 이틀에 한 번씩은 병원을 가시기 때문에 막히면 바로 아세요. 당연히 그 병원에서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 피떡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에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오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빨리 치료를 해야 투석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빨리 오시는 게 좋죠. 사실 모든 병이 그렇긴 하겠지만 빨리 병원에 네.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해피타임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투석한 팔의 겨드랑이로 올라가는 쪽에 멍울이 생기고 멍이 들었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멍울은 남아 있습니다. 누르면 아픕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환자분들을 뵈면 이 투석하는 팔에 멍이 들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전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출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혈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바늘이 투석을 할 때 혈관을 뚫고 나가서 출혈이 좀 있었던 경우에 그게 이제 멍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저절로 흡수가 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멍은 생겼다고 뭐 병원에 내원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아예 이 한 팔이 광범위하게 멍이 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부어오르거나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출혈이 하고 있다는 말이고 가성동맥류라고 그게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혈한 부위가 지혈이 되지 않으면 피가 새서 그 주머니처럼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 텐데요. 닉네임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닉네임을 예. 적어주셨네요. 경찰청 철창살님입니다. 부모님이 당뇨 환자신데 혈관 검사하고 오면 당뇨약을 며칠간 못 먹게 한다고 하십니다. 검사하고 약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금식해서 저혈당 올까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우리 내과 선생님이 조금 답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검사한다고 해서 약을 뭐
드시지 말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술하고 뭐 이런 그 평상시에 드시는 약하고는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술을 하면 아무래도 그 피부, 그 몸에 상처를 내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한 항생제나 아니면 그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그 위장약 정도는 조금씩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동일한 성분의 약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한 주먹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조절을 해서 약이 겹치지 않게끔 드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부분 아무래도 그 담당 선생님과 한번 네, 그거는 약은 근데 이제 저보다는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해피타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팔에 혈관을 만들고 투석한 지 2달 되었는데요. 얼마쯤 지나면 막힐까요? 당뇨와 헤파린 복용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질문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에 투석 혈관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좁아지거나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가혈관은 조금 더 오래 쓰는 것 같고요. 인조혈관은 자가혈관보다는 조금 못 쓰는데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개인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1년에서 20년까지도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발레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혈관통에 좋은 팁은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좋은 팁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관통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 게 좋고, 환자분들이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원인이 워낙 다양한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광주 미래의원 영상의학과 김용태 원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현성님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습니다. 신장과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유익한 강의 준비해주신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한투석혈관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한 라이브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